부부 합산 480일, 주말을 포함하면 총 24개월을 쉴 수 있는 나라. 대학교까지 교육이 무료인 것은 물론이고 대학에서 필요한 한 권에 10만원씩에 달하는 값비싼 전공책들까지 모두 국가에서 돈을 지원, 학자금 대출도 국가가 책임지는 곳. 감기로 입원을 하였든 암으로 입원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110크로나, 하나로 13,700원만 내면 나머지는 국가가 전부 책임져 주는 나라가 바로 복지의 천국이라 불리는 북유럽에서도 대표적인 국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의 인구는 1012만 명으로 한국의 5분의 1이고 GDP도 한국의 3분의 1인 628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별로 존재감이 없는 국가처럼 보이고 스웨덴과 손을 잡아봤자 크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오류입니다. 한 국가의 경쟁력을 단순히 인구수와 GDP 절대 금액으로만 평가한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인데요. 자신의 GDP보다 높은 국가들에게만 굴복 외교를 펼치고 있는 일본의 외교 방식이라 볼 수 있죠. 스웨덴의 GDP 규모는 세계 23위로 폴란드와 태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지만 국민 1인당 GDP는 6,300만원, 독일 5,600만원, 영국 5,000만원, 프랑스 5,010만원, 일본 4,600만원, 한국 3,700만원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글로벌 혁신국가 순위를 보시면 스웨덴은 스위스에 이어 세계 2위, 한국은 11위, 일본은 15위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치, 환경, 교육, 인프라 등 여러 분야의 평가 기준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대표적인 강소국으로 꼽히고 있는 스웨덴이 최근 한국과 심상치 않은 수준의 강력한 협력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을 방문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준비해 가기로 하고 더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공동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고 중소기업 및 혁신협력 MOU까지 체결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5G, 바이오, 신소재 등의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스웨덴이 정책기술교류 강화 및 고위급 산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방사군수 분야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동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엄청난 성과였죠.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 어제 스웨덴의 스테판 레벤 총리가 무려 1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웨덴의 레벤 총리는 이 자리에서 혁신, 양성평등, 녹색 번영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스웨덴이 협력하게 되었다라며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라고 전했고 한국이 자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ICT,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에서 한 연설에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현 정부의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뜻까지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났다면 한국과 스웨덴이 손을 잡고 뭔가 대단한 것을 꾸미는 것 같기는 한데 당장 일본의 미래를 삭제시킬 만큼 일본의 위협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역시나 대한민국의 외교 실력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한국 스웨덴 정상회담이 있었던 어제 같은 날 서울에서 한국무역협회와 스웨덴의 무역대표부인 비즈니스 스웨덴이 서울에서 함께 한국 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하였는데 스웨덴의 스테판 레벤 총리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의 스웨덴 사절단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에릭슨, 아스트라제네카, 스카니아 등 스웨덴 대기업 60개사의 대표와 핵심 임원들 약 100명이 참석하였고 한국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성윤모 장관, 보건복지부의 박능후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영선 장관, 그리고 삼성, 현대, SK 등에서 무려 250명의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의 국민기업, 스웨덴에서 삼성 같은 존재가 바로 발렌베리 그룹인데요. 에릭슨, 스카니아, 나스닥, OMS 증권거래소 등 글로벌 유명 기업들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며 소유하고 있습니다. 발렌베리 그룹의 마르쿠스 발렌베리 회장은 한국과의 5G 협력에 특히나 큰 관심을 보이며 직접 이렇게 발표합니다. 한국과 스웨덴이 5G 기술을 국가 산업의 핵심으로 하여 디지털 경제의 패러다임을 함께 열어야 할 것. 이것은 엄청난 시너지를 의미합니다. 보시면 글로벌 5G 통신 장비 시장 2위를 기록 중인 삼성전자와 3위인 스웨덴의 에릭슨이 힘을 합치게 되면 현재 화웨이가 주도하고 있는 5G 시장의 판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바뀌게 되고
5G 시장은 주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통신 장비 시장을 놓고 보면 5%에 불과한 삼성전자가 27%로 세계 2위를 기록 중인 에릭슨과 힘을 합치면 그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미국의 제재로 중국 화웨이의 5G 성장이 멈춰버린 상황 속에서 미국의 3대 통신사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모두 삼성전자를 5G 장비 공급사로 선정하였고 올해 9월에는 일본의 2위 통신사인 KDDI도 삼성전자로부터 2024년까지 5G 통신 장비를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규모가 20억 달러, 하나로 2조 3,3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G 장비 시장 선점에 실패한 일본도 결국 한국의 삼성과 스웨덴의 에릭슨에 대한 의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국과 스웨덴이 손을 잡게 되었기 때문에 향후 일본 기업들은 삼성이나 에릭슨을 상대로 한 협상 파워가 너무나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스웨덴과 한국의 환상적인 케미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이 보유한 세계 11일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내년부터 5년 동안 한국에 6억 3천만 달러, 총 7,362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기업 가치는 보시는 것처럼 최근 고속 성장하며 어느덧 150조 원에 육박하게 되었는데 한국의 바이오 제약 업계 1위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6배나 큰 규모이고 일본 제약 회사 중 부동의 1위인 다케다보다 2배 이상 큰 사이즈입니다. 엄청나죠? 아스트라제네카의 요한손 회장은 한국과 스웨덴의 공통된 핵심 산업은 의료 바이오 분야이고 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하겠다 라고 전하며 한국의 R&D 투자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계획까지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현대차와 스웨덴의 임팩트 코팅스, 그리고 스웨덴의 스카니아와 한국의 두산 인프라코어 등 총 5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미래 혁신 사업을 위해 두 나라 간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압도적으로 앞서는 몇 안 되는 산업 중 하나가 바이오 제약이었는데 이렇게 한국 정부의 외교가 빛을 발휘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한일 격차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좁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습니다. 앞서 스웨덴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의 강소국이라 소개했는데 과대평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스웨덴이라는 국가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무조건 100% 생각이 바뀌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스웨덴의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 때문인데요. 스웨덴은 세계에서 혁신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하기 가장 좋은 국가 중 하나로 고용인 1000명당 스타트업 5개꼴로 있는 미국에 비교해 스웨덴은 1000명당 20개, 2000년대 이후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 기업 배출 실적도 유럽에서 1위. 즉 스타트업 개수와 환경만 최고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는 파격적인 기업으로까지 성장시킨 사례도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죠. 대표적인 기업이 세계 1위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 영상 통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스카이프, 지금은 블리자드에 인수된 캔디 크러쉬 사과 게임으로 대박이 난 킹,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5천억 원에 인수한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 최근 미국의 대표 힙합 가수 스눕독이 투자해 더욱 유명해진 기업가치 6조 8천억 원의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 놀랍게도 이들 모두가 스웨덴의 스톡홀름 스타트업 출신 기업들입니다. 이렇게 스타트업 초강국인 스웨덴이 한국의 스타트업과도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역대급 규모의 스웨덴 경제사절단이 한국에 방문하여 대기업들끼리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국무역협회와 비즈니스 스웨덴이 공동으로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 스웨덴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나이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스웨덴의 이케아, 보드카 제조업체인 앱솔루트를 포함해 7개의 대기업과 12개의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등 한국 스타트업과의 협력에도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스타트업은 이스라엘과 독일에 이어 스웨덴까지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강력해지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암울합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CB 인사이트를 인용한 보도를 보시면 일본 스가 총리가 이런 조건을 내세워 올해만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같은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한국은 법원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존중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실천되어야 하며 그런 가운데서도 한일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일본은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지된 소녀상 철거를 요청하고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무기 전시회에 우기기를 버젓이 내걸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같이 과거 역사들을 강제로 지우며 심지어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는 독일 소녀상 철거를 막는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더 나아가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게 강력한 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4일 81년 만에 금단의 땅이라 불렸던 인천 캠프마켓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한미 합의에 따라 인천시가 주한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땅의 일부였습니다. 인천시는 이곳을 14일부터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캠프마켓은 1939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육군의 무기 공장으로 사용되었다가 광복 이후에는 주한 미군이 주둔해 그동안 일본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곳은 부평 조병창이라고 불렸는데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군수무이자 공장이었습니다. 일본은 1938년 부평을 대륙 진출을 위한 병창 기지로 삼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곳은 인천항과 인접해 있고 경인선을 이용해 곧바로 무이자로 운송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제는 이곳에서 강제 동원한 조선인의 노동력을 착취해 전국 각지에서 수탈한 금속품으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같은 캠프 마켓에 대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부터 주한미군 주둔까지 한반도의 아픈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병창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는 만여 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선인들은 배고픔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2월 발간한 일제 강제동원과 인천 조병창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피해자 12명의 증언집에는 충격적인 증언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피해자는 강제 동원됐을 당시 모두 학생이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제는 우리 전문학생과 중학생은 물론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조병창에 동원했습니다. 이곳에서 어린 학생들은 배가 고파 항상 힘들었고 기계 오작동으로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숙사와 작업장 내에서도 구타가 비일비재했고 이를 견디다 못해 구술자 중 3명은 해방 이전에 조병창을 탈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방송에선 강제징용자 가족이 나와 어릴 때 강제징용에 끌려가는 작은형과 큰형이 다투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끌려가면 살아나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가면 끝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군사 물품을 만들고 터널을 파는데 징용자들이 이를 누설할까봐 모두 죽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당시 일제는 조병창이 폭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하호를 파서 무기를 보관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당시의 부평 지하호는 모두 24곳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당시 조병창 내에 굴을 파는 곳을 체크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각 공사마다 학생들을 배치해 굴을 파괴했는데 기다란 정으로 구멍을 뚫어 그 안에 물을 넣고 물과 흙을 괴어 빼내게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군이 그곳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터트려 돌을 깨고 깨진 돌을 날라야 하는 것은 전부 학생들의 몫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병창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조선인들은 국내 8,500여 개에 달하는 강제 동원 작업장에 동원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캠프마켓 내에는 일제강점기 조병창 건물 유적 20동 이상이 기존 형태를 유지한 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근처의 부평공원에는 미쓰비시 공장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곳에는 현재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미쓰비시 줄사택이 남겨져 있습니다. 미쓰비시 줄사택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합숙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미쓰비시 줄사택 9개 동 중 3개 동이 이미 철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인천 지역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미쓰비시 줄사택 철거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습니다. 인천고 2학년 김다준 군은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수탈당한 청춘의 증거인 줄사택을 철거한다면 우리는 미래에 아픈 역사를 잊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일본이 강제징용의 역사를 부정하는 현재 이에 반박할 역사적 근거라며 미쓰비시 줄사택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 유적을 모두 공원화시키면서 전범 기억을 지우고 있는데 우리마저 오래된 일제시대 건물을 철거하면 일본의 역사 지우기를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캠프마켓이 개방되고 알려진 데는 우리 시민들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했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인천 시민사회는 캠프마켓 반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미군 기지를 둘러싸고 인간 띠익기 행사와 호별 방문,
시민 걷기 대회, 천막 농성 등의 시민 운동으로 캠프마켓 개방을 이끌어냈습니다. 시민들은 캠프마켓 일대는 한국의 아픈 근현대사를 담고 있기에 조병창, 미쓰비시 주사택, 지하토구 등 일제 수탈 현장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와 전문가들도 캠프마켓 안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적 현장인 조병창 유적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 부평구는 캠프마켓 내 남아있는 조병창 유적 등을 바탕으로 평화박물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학계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캠프마켓을 알차고 내실 있게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명식 부평구 문화재단 이사는 부평 캠프마켓과 삼보급단, 부평공원 등 부평 일대 공원을 합치면 50만 평으로 미국 센트럴파크, 일본 21세기 미술관처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까운 경기도 광명 동굴만 봐도 지난해 200만 명이 찾아 많은 소득 증대를 이뤘다며 캠프마켓을 인천에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BTS와 블랙핑크 등 K-팝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한류 열풍으로 인해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을 찾는 방문객들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때 되면 외국 관광객들에게 역사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은 인천공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관광객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또한 이곳에는 장기간 방치된 군용 철도가 있어 이를 관광용으로 활용해 트램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9월 2030년까지 부평역에서 캠프마켓, 인천역, 연안부두를 운영하는 부평 연안부두선을 비롯해 송도트램, 주안 송도선 등 8개 철도 노선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강제징용의 고통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조선인의 강제노역 사실을 설명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고 급여를 지급받았다며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메이지시대 산업혁명의 유산이라 자랑했던 이 군함도는 현재 태풍으로 인해 건물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캠프마켓을 비롯한 부평구의 일제만행의 역사적 흔적들은 우리 시민들의 힘에 의해 지켜지고 시민들의 힘에 의해 되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보존해 역사박물관과 공원 등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전 세계인들에게 일본이 감추려고 했던 사실들을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일본은 지금 전 세계에 세워지고 있는 손녀상 설치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에게 우리는 그 옆에 하나의 동상을 더 세워줘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평공원에서 손녀상 옆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입니다.